전통극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전통극장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감독 한만주고요. 여러분께 오늘 이 공연과 우리 정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우리 김영기 선생님은 보시는 것처럼 중요무형 문화재 제30호 가곡 보유자세요. 2001년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간문화재가 되셨는데 2001년에 되셨을 때가 43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연소로 아마 보유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가 별로 없는데 이제 그 이면에는 그 선생님이 경주에서 태어나셔서 제동초등학교 나오시고 중학교를 이제 국악사 양성소에서 하시고 국립국악고등학교 나오시고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우리나라 그 초용모의 보유자세요. 인간문화재. 그래서 대단한 예인 집안이세요. 이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버님의 권유로 전통 예술에 입문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원래 이제 전공은 검은고시고요. 검은고시인데 이제 월화 선생님의 제자가 되셔서 대학 때부터 뭐 전수 조교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존에 계시는 인간문화재 선생님이 3분 계신데 가곡에 맞죠, 선생님? 3분 계신데 그분 3 선생님들 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활동을 하시고 이제 노래가 되시는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존인 이 정가의 대가를 코앞에서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아셔야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전통예술계에서는 아무튼 그 어마무시한 선생님이세요. 아무튼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선생님이 또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이나 KBS 국악관현악단의 검은고 주자로도 그 활동을 하셨어요. 이 가곡에는 우리 검은고가 또 빠져서는 안 되는 주요 악기거든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반주를 맡아주실 선생님은 대금의 김대곤 선생과 장구의 이건영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의 노래와 함께 이 가곡 또 가사 시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그 한성대학교의 그 신경숙 교수님은 우리 이 가곡의 이런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실 텐데 아주 대단한 권위자십니다. 그 두 분을 이렇게 정말 작은 음악회에 모시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크게 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두 선생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물러나고요. 나머지는 선생님과 신경숙 교수님께서 좋은 무대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김영기 선생님이랑은 늘 그 어마어마하게 큰 무대에서만 만났는데 저도 이렇게 작은 무대에서 선생님 뵙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한번 선생님을 모시고 해남에 간 적이 있어요. 고산 윤선도 기념 학술대회 겸 해서 혹시 거기 가면은 작은 무대에서 이렇게 풍류방처럼 모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너무 유명한 분이 오신다고 어마어마하게 큰 극장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의 꿈이 실현될 듯하다가 무산됐는데 드디어 오늘 저도 직접 선생님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노래는 정가라고 하는데 정가라고 하면
우리나라 음악 중에서 전통 음악 중에서 가장 클래식한 음악을 정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정가라는 용어는 물론 예전부터 썼던 말은 아니고 예전에는 뭐 그냥 노래 장르를 그때그때 썼죠. 뭐 영원, 길 영자를 써서 말을 길게 하면 노래가 되는 거죠. 이 영원, 뭐 노래가 가사가 짧으니까 단가, 뭐 시조, 가곡, 가곡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클래식한 음악 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이 가곡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조창, 시조가 있고 그다음에 가사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서양식 개념으로 하면은 클래식인데 이걸 묶어서 어떻게 지칭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근대 학자들이 정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용어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들이 많지만 뭐 노래 들으면 되죠. 뭐 그 용어 학자들끼리 만나서 결정하라고 하고 우리는 노래로 넘어가 보죠. 가장 클래식한 노래가 그 중에서도 가곡이라면 이게 너무 전문가의 노래라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부를 수 있게 좀 쉽게 부를 수 있게 만들어진 노래가 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가사가 들어 있는데 가사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설명이 긴 것보다는 일단 노래를 듣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짜시면서 첫 번째를 평시조로 넣으셨어요. 아마 가곡으로 막바로 들어가면 우리들이 너무 어려울까봐 좀 편안하게 조금은 대중적인 클래식 노래 시조로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노래는 꽃이 피자, 술 있고 달박자, 벗이 왔네. 술, 꽃, 달, 그리고 여러분들 벗이 왔습니다. 다 갖췄죠? 이런 날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긴 밤 한번 취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의 목소리에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술이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또 저는 마이크를 들고 해서 이 정도 소리가 나는데 선생님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가 마이크 없이 좌중을 지금 다 제압했죠. 이게 우리나라 성악곡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전혀 음향기계 없이 모든 그 실내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노래. 아무리 작게 나와도 작지 않고 크게 들릴 수 있는 마음의 울림까지 주는 이게 우리의 성악곡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막바로 시조창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반주가 굉장히 소략하죠. 원래 시조창은 굉장히 대중적인 노래라 악기 반주를 다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떠셨어요? 대중적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저는 너무 클래식해요. 제가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러니 저 뒤에 가서 가곡이 나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악기 반주도 뭐 장구 하나만 있거나 때로는 장구 없이 무릎 장단만 해도 된다. 그리고 실제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할아버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노래를 하셨어요. 시조창을. 근데 언제서부턴가 전혀 들을 수 없는 노래가 됐는데 불과 요 몇십 년 사이 우리의 노래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조는 몇 개의 악곡에 여러 가지 노래 가사를 올려서 부를 수 있어요. 뭐 악곡의 이름에 지금 평시조도 악곡의 이름 중에 하나고, 뭐 사설시조, 뭐 지름시조, 뭐 우조 지름시조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평시조와 사설시조가 되겠죠. 평시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정형적인 짤막한 노래라면 사설시조는 노래 가사가 좀 긴 것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종종 노래 가사만 볼 때는 저는 사설시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오는 지금 두 번째 작품 사설시조 역시 굉장히 재밌습니다. 소년 행락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한자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들한테는 낯설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저희가 학생들 데리고 그 경상북도 뭐 안동 지역에 부녀자들이 여자들이 가사를 짓는 걸 조사하러 갔더니 세상에 소동파의 적벽부를 그냥 줄줄 외우세요. 그만큼 예전 분들은 이렇게 한식 구에 굉장히 익숙한데 우리한테는 낯설죠. 그래서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대인들에게는 이런 한식구 정도는 듣기만 해도 금방 이해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생각하면 이 노래가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올 겁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 안에 재밌는 고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한단침, 또 하나는 장조호적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단침이라는 건 중국의 한단이라는 땅에 그 곳에 여관이 있었는데 여관에 그래서 나이 많은 도사 하나하고 젊은 청년이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 늙은 노홍을 만나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못 산다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한번 이 베개를 한번 베고 자보게. 자네 인생이 달라질 걸세. 그래서 주는 베개를 베고 잤어요. 그랬더니 꿈속에서는 현재와 달리 꿈을 꿨는데 뭐 승승장구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재물과 함께 일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잠에 깼습니다. 깼는데 이 여관 주인이 손님에게 줄 밥을 줬는데 그 좁쌀밥이 다 채 익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 한바탕 멋지게 살아봤자 이렇게 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질이 궁상일지 어떨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자. 그래서 한단에서 베개를 베고 꿈을 꿨다 해서 한단침이에요. 비슷한 이야기가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됐는데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장자인지 모르겠다. 이게 장조호접이죠. 요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쫙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제가 얼른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소년 행락이 다 하거든 와류 강산 하오리라. 누워서 강산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해 갑니까? 누워서 어떻게 강산을 봐요? 어떻게? 이 그림으로 산소화로. 실제 예전 사람들은
와유 강산을 아주 흔하게 했습니다. 나이 들면은 못 움직이니까 산수화를 보면서 온갖 곳을 다 가는 겁니다. 인호상이 자작, 술잔 술병을 끌어당겨서 스스로 취하면서 명정케 취한 후에 한단침 도두배고 장주호접 잠깐대요. 자, 이제 꿈속에 들어가 볼까요? 이 사람은 뭘 했냐 하면 방춘화류 찾아가니 이화, 도화, 행화, 영산홍, 자산홍, 외철죽, 진달화 그 가운데에 풍류객이 되어 춤추며 노니다가 가는 실버들 고개를 넘어가니 펄펄 나는 꾀꼬리가 벗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무지 이 행락이 인생이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꿈인지 생신지 정말 모르겠다. 난 차라리 갱소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갱소년? 뭘 하겠다는 걸까요?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이 사설시조가 선생님에게서는 어떻게 나올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쳐
절도가 우리 음악에는 이런 절도가 있어요. 예.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 절도가 기다려질 정도로 예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갱소년을 원하세요? 아니면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니까 너무 놀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가곡은 이 시소는 갱소년 하겠대요. 전 이 노래 가사를 볼 적마다 구운몽이 떠올라요. 팔선녀와 만나죠, 이 땅에서. 근데 그 팔선녀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냥 예쁜 여자 8명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 8명 중에는 마음껏 즐기자, 소년의 낙을 마음껏 누리자 이런 유의 소설인데 이 여자 중에는 남쪽 기생, 북쪽 기생, 사대부의 조신한 여자, 황제의 딸, 뭐 그런 거 하면 인어공주도 있고요. 외국 여자도 있고요. 한 명의 청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여자를 팔선년에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소설이 있다는 거. 그것도 명작으로 꼽히고 베스트셀러였어요. 예. 그런데 이 소설을 중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한바탕 꿈이더라. 예, 맨 끝만 가르쳐요. 저는 반대예요. 여기서 지금 갱소년이라 했잖아요. 여기 뭐 있고 저건 뭐 다 돌아다니고 잘 모르겠어 꿈인지 생신지 이럴 바에는 갱소년 하리라. 이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구운몽도 앞에 뭐 한 30분의 1 뒤에 30분의 1 정도만 서두와 결말이고 나머지는 이 화려한 인생살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가 돼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8명을 만나고 승승장구하고 뭐 장군이 되고 뭐 제일 높은 재상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이런 모든 8명을 만난 여자를 만나는 이 엄청난 삶이 단 3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 청소년이 꿈꿀 수 있는 꿈의 세계예요. 예.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이런 욕망이 있죠. 이 지구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결단코 옛 노래나 소설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소설이나 노래로 이렇게 추체험하듯이 간접 체험을 하든 어떻든 우리에게 있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예술 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막 노래를 시작하셨는데 선생님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여기 갱소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선생님 사진 중에 제일 오래된 사진 중에 교복을 입고 월화 선생님, 월화 선생님의 수제자이신데 월화 선생님 앞에서 노래 배우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노래를 배우시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검은고 주자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KBS 국악 관현악단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네. 활동을 하셨는데 네. KBS 국악 관현악단은 얼마나 멋진 자리예요? 얼마나 안정적인 자리고 저라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두 개를 겸공하시다가 가곡으로 전념하시겠다고 과감하게 거기 나오셨어요. 도대체 네. 가곡이 뭐가 좋으세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무슨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가곡은 이미 이제 어릴 때부터 그때 2007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때도 몇십 년 이제 계속 해왔던 노래이고, 근데 사실 저는 두 가지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긴 했어요. 이제 KBS 국악관현악단이라는 단체는 주로 현대 창작곡을 많이 하는 단체고, 제가 하는 가곡은 완전히 전통 음악을 그대로 예전 음악을 이렇게 전수를 받는 것이어서 그 양쪽 다 너무 재밌는 작업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남들보다 일찍 보유자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검은고로 같이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저한테 일찍 이러한 보유자라는 자리를 맞게 이게 좀 맡겨준 것은 어쩌면 나에게 좀 더 가곡이라는 것을 이 땅에 더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더 널리 퍼뜨리라는 그런 생각일 거. 그래서 저한테 맡긴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지만 과감하게 거기를 그만두고 그냥 이제 문화재로서만 활동을 하려고 나왔어요. 근데 네. 네, 잘하겠습니다. 역시 선생님의 그 마지막 목표는 가곡으로
네. 네, 그렇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더 하실. 아니 아까 처음에 이제 평시조 이제 선생님께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은 오늘이 그 세월호 일주기라서 이제 조금 마음이 아침에 비도 오고 굉장히 제 마음이 가라앉았었어요. 가라앉아가지고 이 시를 고를 때는 이렇게 너무나 여러분을 이제 어느 분이 오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과 만남을 하는 게 즐거워서 정말 오늘 뭐 장야치를 하리라 하는 기분으로 이제 이 시를 골랐는데 그 이제 오늘 그 날을 맞이하면서 좀 마음이 가라앉아서 좀 걱정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날에 또 이제 조시로 예전에는 시조를 다 얹어서 불렀었는데 오늘의 제가 하는 이런 이 곡들이 그런 마음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시조 거기에다 어떤 가사든지 올려서 부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그 이제 꽃피자 술이 있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어느 한 분이 그 세월호에 관한 시조시를 지어준다면 여기서 즉석에서 이제 바로 창을 부를 수 있는데 우리 그 관객들 중에서 혹시 시인은 안 계시나요? 네, 그래서 아까 잠시 제가 꽃피자 수리고를 하면서 뭐 세월호 영혼들이 이렇게 이제 뒤를 이어서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혼자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듯 이 시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옛날 그 가사이긴 하지만 현대 시를 얹어서 이렇게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그 현대적인 감각으로 된 시조시를 다음에는 하나를 좀 더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선생님께 한 수 배웁니다. 예. 아직 30-4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작시를 하나 해주시면 선생님께 한번 건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풍류방 문화라는 게 그런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관객이고 당신은 그 노래를 들어줄 관객이자 후원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가사를 지으면 그거를 가객이 부르고 예를 들면 동창에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주진다 유명하시죠. 이 노래를 지은 분은 재상까지 지낸 아주 엄청난 우리나라 행정가이자 또 학자이자 뭐 군사 부문에서도 전문가인 그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남구만이라는. 근데 그분이 직접 농장을 경영하면서 자기 농장 체험을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고 가객 중에 김천택에 이걸 노래를 준 겁니다. 그래서 가객 김천택이 만든 우리나라 가집 청구영원에 그게 실렸어요. 근데 이 청구영원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노래가 급속도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혹시 오늘 세월호에 관한 멋진 시와 선생님의 소리가 만나서 여기에서 또 하나의 곡이 탄생하는 행운을 얻는다면 오늘 풍류방의 이 묘미는 정말 있는 그대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메모지 꺼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시조를 끝내고 두 번째 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조와 가곡은 몇 개의 악곡에 여러의 노래 가사를 얹어서 부를 수 있다면 가사는 하나의 노래의 악곡이 하나 1:1 대응.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노래의 일반적인 노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12가사 12개의 레파토리가 잘 남았기 때문에 12가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12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게 있었습니다. 이 12가사는 18, 19세기까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노래가 여기에서 남은 거예요. 12가사는 묶여진 겁니다. 실제 제가
전공이 가집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가집 연구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공부할 때나 제가 한창 연구할 때 사람들은 다 시조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보니까 이거는 시조집이 아니라 가곡집인 거예요. 시조집 따로, 가곡집 따로. 시조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평시조 부를 때 맨 끝에 하리라 마지막 구절을 뺐죠. 예. 이렇게 빠진 것들은 다 시조집입니다. 그러니까 가곡과 시조가 구분이 되는데 저희 국문학자들은 잘 몰라요. 다 시조집 저도 그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됐구나. 노래 장르를 명확히 해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아우를까 하다가 저는 가집이라는 용어 썼습니다. 다 들어가죠. 가집에는 노래체. 근데 20세기 초, 근대 초의 가집에 보면 노래 가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지금 전승이 되는 건 아니죠. 이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 오늘 들을 곡은 춘면곡이라는 춘면한 봄잠 이런 얘기인데 봄잠에 관련된 노래 춘면곡. 이 노래는 놀랍게도 300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예요. 18세기 초 저 전남 강진의 진사 선비인 이희중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자마자 이 노래 가사가 퍼져나가는데 듣는 사람마다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나와요. 특히 기방에서는 최고의 레파토리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9세기 가면 이 노래가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신조를 만들어요. 새로운 악조. 더 엄청나게 바뀌는 건 아니고 연구해 본 결과 구조는 노래 가사가 좀 길고 신조는 좀 짧아요. 너무 길면 지루해서 못 듣잖아요. 짧게 짤막게 줄여서. 그런데 신조를 부른다고 구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노래가 너무 좋아서 신조 구조 할 것 없이 계속 불린 노래. 이게 춘면곡입니다. 그런데 이 춘면곡은 봄잠을 늦지막이 깬 어떤 선비가 그 추능에 겨워서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가고 거기서 우리처럼 풍류를 즐깁니다. 노래를 즐기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헤어졌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상사병을 앓는 남자 이야기인데 오늘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노래는 딱 앞부분 추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그 앞부분만 갖고 오셨어요. 네, 제가 한번 가사를 잠깐 볼게요. 봄잠을 늦게 깨어 죽창을 밤만 여니 뜰의 꽃은 화려하게 피었는데 가는 나미를 머무르게 하는 것 같구나. 언덕에 버드나무는 싱그럽게 푸르르고 옅은 아지랭이를 띄웠어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나요? 딱 만나는 순간 이 남자 이 산에 정신없죠.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리고 뛰쳐나갑니다. 추능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 봄 기운에 이 아른아른한 이 눅작지근함에 젖어서 추능에 겨워서 뛰쳐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 우리가 들을 때 춘명곡 그러면 뭐 이거는 상사병을 앓는 그리움의 뭐 무슨 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별로 재미없어요. 왜냐면 그런 노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노래의 묘미는 사실은 앞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되느냐, 예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이렇게 우연히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좀 전에 구운몽 이야기 했었는데, 그 구운몽에 20살밖에 안 된 이 청년이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첫 번째 사랑에 빠져요. 진채봉이라는 여자와. 근데 어떻게 빠지는지 아세요?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괜히 2층을 쳐다봐요. 근데 2층에 누가 있었냐면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죠.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라 낮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눈은 개슴츠레하고 머리는 흩어졌어요. 예쁘게 단정한 것보다 약간 부스스한 게 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뭐 매력적이고 섹시하고 한 거죠. 늦잠 자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된 추능이 깊은 사랑의 골짜기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게 춘명곡입니다. 그러면 춘명곡의 의미가 좀 다르게 올 겁니다. 실제 19세기에는 상사별곡을 먼저 노래하고 그 다음에 춘명곡으로 화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사랑의 아픔을 노래한 거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선생님이 상사별곡 부르실 때 오늘 춘명곡을 생각하시면서 하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사의 한 토막을 들으셨는데 이거 굉장히 긴 건데 이렇게 한 토막만 들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 가곡, 전통 이 노래들은 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끊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춘명곡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아는 노래 가사는 이렇게 긴데 어머나 선생님이 막 잘라먹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집을 봤더니 한꺼번에 뭐 10개 정도의 노래 가사를 쫙 모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길이가 다 달라요. 다를 뿐만 아니라 짧은 노래에 긴 노래의 뒷부분에 있는 거를 넣고 싶어서 쭉 갖다가 올려놓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래 가사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려져 있는 그런 개방적인 노래라는 것.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모여있는 방한 음악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져서 얼마든지 조립할 수 있고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오늘 3줄 불러주셨는데 전에는 제가 4줄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끊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사실 4줄까지 들으면 이제 또 술 얘기가 나오죠. 창전에 덜 고인 술을 한두 잔 마시고 이제 그
흥에 취하여서 그때부터 이제 네.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흰말 백마금편을 타고 이제 야유원을 찾아가는 그때부터 이제 전개가 되는데 오늘 전체적인 공연이 1시간짜리 공연이고 또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하는 공연이라서 노래가 너무 길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앞에 풍경만 선정까지 네. 좀 저는 이 부분이 아쉬운가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 거죠? 네, 네. 네. 그 전통 클래식이 어떻게 때에 따라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장르로 이제 가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느린 노래죠. 처음 시작된 거는 600년 전 고려 말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날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노래는 대체로 18세기, 19세기 약 300년 전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직접적으로 선율까지 발음까지로 말하면 19세기 초 200년 전의 노래입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부르실 모든 노래는 200년 전 노래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주 정말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바뀌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구를 해본 결과 선율과 발음과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는 데는 우리 민족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통을 더 잘 즐기기만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너무 느려서 뭐 메트로놈으로 잡히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또 서양의 어떤 학자는 연구비를 받아서 독일 학자든가요 서울대학교에 1년 동안 연구를 하다 갔는데 그 학자의 말에 의하면 한국 음악은 가곡은 5개의 음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무슨 5개 음이냐? 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가곡을 들었을 때 이거 5개 음 이거 내가 잘못 배웠구나. 음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소위 말하는 식임으로 연주되는 그 여러 가지 변화 무쌍한 모습을 그 학자가 그리고 초심자가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들을 이 노래는 그런 걸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곡은 여자가 부르면 여창가곡이라고 부르고 남자가 부르면 남창가곡이라고 부르고 둘이 같이 부르면 남여창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남창은 악곡이 24악곡을 다 불러요. 근데 여자는 그 중에서 몇 개만 부릅니다. 15개만 뽑아서. 그래서 적게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연구해 봤더니 여창가곡이 시대마다 조금씩 처음에는 3곡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몇 곡 늘어나는데 놀랍게도 당시 악곡 중에 가장 최신의 악곡, 가장 인기 있는 악곡만 불러요.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봤을 때 가객은 여성이 중심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 가장 최신의 것,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악곡을 뽑아서 한 게 여창가곡입니다. 근데 노래 가사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사랑 노래예요. 근데 사랑 노래도 그냥 사랑 노래가 아니라 감성이 아주 풍부한 거. 이별 그러면 그냥 지금 당장 이별이 아니라 그 이별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오래된 그래서 내 슬픔이 저 심연까지 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아주 넘치는 감성 주조의 노래들이 여창가곡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노래들은 앞에 이수대업 그다음에 편거 중거 두거는 너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농락편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오늘 풍류방에 손님들을 많이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노래 평농은 북두칠성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유자는 우락. 가곡은 우조와 계면조로 되어 있죠. 우조, 우락이니까 우조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계면조, 계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락으로 된 유자는입니다. 유자는 뭔지 아시죠? 우리들이 즐겨 먹는 그 유자차 만드는 재료 유자입니다. 유자는 이렇게 나무에 달릴 때 잘 보세요. 가끔 이렇게 한 개씩 달린 것도 있지만 대개는 2개, 3개가 뭉텅이로 달립니다. 그 유자가 좀 커요. 근데 큰 한라봉 이런 것이 열리듯이 유자가 그 큰 유자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 막 2개, 3개가 뭉텅이로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딱 그 이야기를
노래 가사로 삼았습니다. 유자는 근원이 중하여 한 꼭지에 둘씩 셋씩 광풍되어라도 떨어질 줄 모르는 거야. 우리도 저 유자같이 떨어질 줄 모르리라. 예, 우리는 누가 될지, 연인일지, 친구일지 또는 가족일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우리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노래 가사가 광풍대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풍다이우 다이우 이렇게 네네. 하셨죠. 가곡 그 긴 노래의 특징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 가곡에서는 물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데 어단 성장이라 해서 자음을 짧게 하고 모음을 길게 하고 또 대우 같은 경우는 다이우라고 모음을 이렇게 풀어서 쓰는 게 특징적인 건데요. 이제 가곡에서는 워낙 느린 노래니까 흔하게 나타나고 우리 소리나 민요에서도 긴 잡가 같은 데는 그렇게 풀어서 많이 쓰죠. 네. 선생님 처음 노래 배우실 때 어색하지는 않으셨어요? 처음에 그냥 어려서 그냥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런 줄 알고 그냥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했고요. 또 이제 저희 월화 선생님께서 그 저희가 중3 때 제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가 좀 애기니까 그러니까 질릴까봐 사실은 느린 노래 가장 느린 노래 이수대업을 시작해서 이 기초를 단단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빠른 노래 잔노래라고 하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순서인데 이제 저희 실증나지 말라고 편수대업을 먼저 가사를 불러주면서 이러한 노래도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수대업을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뭐 그때 그냥 아 가곡이라는 건 이렇게 다 풀어서 하고 그냥 느린 거는 느린가 보다. 그래서 네 그냥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게 풀어서 발음하는 게 원래 우리나라 예전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18세 정조, 순조, 연간까지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 대로 다이우 이렇게 발음해야 될 걸 대우로 발음하기 시작한 게 대략 순조 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때 선율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느 때냐? 가객들의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뭐 이세춘 들어보셨죠? 김수장 또는 뭐 박효관, 안민영. 그때가 박효관이 이제 막 등장해서 그냥 이 가곡계를 완전히 제패했을 당시입니다. 너무나 크게 우뚝 서서 아무도 박효관의 신분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박효관이라는 이름을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오늘날 우리는 아무한테나 선생님인데 아니요, 예전에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에게 선생님, 오늘날 아무한테나 영감님 하지만 예전엔 정말 영감한테 재상들한테만 영감님 하듯이. 근데 그런 호칭을 받은 사람이 박효관이라는 유명한 가객입니다. 근데 박효관이 이렇게 유명한 가객이 된 다음에 이 박효관의 모든 노래는 전범이 돼버렸어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박효관의 노래를 그대로 지금까지 이으시는 거죠. 아, 네. 네. 이런 발음을 만나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전주가 조금 시조할 때보다 길었죠. 그리고 중간에 가사 우리도 앞부분에 또 간주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가곡은 전주, 중간에 간주, 그리고 후주까지 관연하게 합해져서 어우러지는 성악곡이에요. 시조하고는 너무 다르죠. 근데 오늘 장구하고 대금만 준비됐습니다. 무대가 좁아서. 원래는 이 관현악 반주를 지금 다 뭐 해금, 검은고, 가야금, 또 피리 뭐 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예전에 뭐 검은고 같은 거는 선비의 악기라 그래서 어느 집에나 있죠. 또 선비들 중에는 뭐 대금 이런 거 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서 이게 벗들끼리 모였을 때 이렇게 풍류방 이렇게 문화 전문 가객이 올 때도 있지만 자기네들끼리도 이렇게 쉽게 노래를 짓고 부르는 일도 했어요. 18세기 초에 굉장히 유명한 그 김성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곡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거기다 검은고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검은고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검은고 수집가예요. 그냥 뭐 명품 뭐 이런 거 보면 못 참는 사람 있죠. 나는 적어도 이 필기구 중에서는 명품만 써야 돼. 뭐 이런 사람 자기 그 특징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검은고는 양보 못해요. 집에 어마어마한 검은고가 있습니다. 근데 문원금이라는 그의 친구가 왔는데 이 사람은 검은고 연주를 너무 잘하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너무 잘해서 사람들한테 연주를 안 보여줘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이 연주를 하게끔 만들까
근데 뭐 껄껄 웃으면서 아무리 좋은 악기를 내놔도 연주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씩 자기 악기를 내놓는데 무려 10몇 개를 내놔요. 얼마나 많은 검은 걸 갖고 있어요. 근데 맨 나중에 아끼고 아꼈던 송금, 소나무로 만든 검은 거인데 그걸 내놓으니까 그때서야 눈이 동그래지면서 연주를 합니다. 이때 김성채가 연주를 다 듣고 나서 껄껄거리면서 내 이럴 줄 알았지. 자네가 송금에 못 넘어갈 리가. 그래서 끝내 문시성을 가진 그 친구의 유명한 검곡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만큼 이 노래는 가곡은 선비들의 노래, 지식인의 노래, 전문가의 노래로 알려져 있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한 여기까지의 노래는 전부 다 가사를 빼놓고는 작가가 없어요, 선생님.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노래에 작사하는데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식인의 노래라 해서 너무 고급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이 예술, 가곡이라는 예술에 대해서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었던 클래식이에요. 오늘날처럼 저 높은 몇 명의 그 마니아들만 듣는 음악이 아니었죠. 심지어 서울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적대기를 덮고 노숙자가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다가 보니까 누가 노래를 하면서 가곡을 하면서 지나가요. 선생님은 늘 앉아서 노래하시는데 걸어가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노래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거적대기를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저 노래 소리를 들으니 짐을 전에 나행수가 분명할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나행수 아닌데? 아, 그러면 중부의 조부장이 확실하지. 부장이라는 건 포도청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조시성을 가진 유명한 가객 겸 포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부 조부장이 분명하지. 나 조부장 아닐세? 아하! 내가 깜빡했군. 이 목소리는 반송반의 유수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송반의 유시성을 가진 수제. 양반, 사대부, 당신 목소리군요. 그래서 유수제를 깜짝 놀래켰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 유수제 목소리를 금방 알아봤어요. 이 얘기는 거적대기를 덮는 이 거지조차도 가곡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귀명창이 중요한 거지 이게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일부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가곡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곡을 어떻게든지 저는 조금 선생님 죄송하지만 좀 끌어내렸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근데 선생님은 그 운동에서는 굉장히 앞선 분이세요. 그래서 연주회마다 새로운 그 노래 가사를 응모를 해서 그 노래를 직접 불러주세요. 노래 내가 지은 작사한 거기에 선생님 노래 불러주신다는 거니 대가께서 해주신다는 거는 본인한테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한 번도 뽑힌 적이 없으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퍼져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적극 환영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공연에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큰 공연뿐만 아니라 오늘 세월호 노래 빨리 지으세요. 이 추모의 노래도 여기서 불러줄 수 있다면 이게 본래 가곡의 제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아주 훌륭한 클래식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귀명창들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후원자라는 것. 근데 물론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특히 우리 가곡은 전통음악이기 때문에 아주 큰 물주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걸 잘 살려서 대중화까지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멀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 후원자들은 뭐 왕실부터 뭐 돈 있는 사대부 뭐 18세기 뭐 노론 이런 말 우리 들어봤죠? 노론계의 거물들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후원을 합니다. 뭐 숙식을 다 제공하고 뭐 어디든지 데리고 가고 이건 모든 걸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경제력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 음악을 소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상층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궁중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의식을 치를 때, 의례를 치를 때 정식으로 밤에 하는 연회가 있는데 그 연회는 반드시 여창가곡을 부를 수 있는 여창가곡의 명인 두 사람이
임금님이나 또는 대왕대비께서 술잔을 받았을 때 술잔을 앞에다 놓고 드시기 직전에 가곡을 3곡을 연달아서 불러요. 축하의 노래를. 그리고 나서 노래가 다 끝나야 술잔을 들어서 마십니다. 다 마시고 술잔을 놓으면 이 여창 가곡의 이 대가 두 사람은 조용히 물러나요. 이 가곡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저 아래서부터 왕실의 가장 중요한 행사, 그것도 제일 높은 사람의 술잔을 놓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게 오늘의 우리가 지금 듣는 가곡입니다. 이런 가곡을 200년 전 노래를 지금 그대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앞으로 계속 들으려면 더 많은 후원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여기까지 해주실 수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곡 2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북두칠성입니다. 정든님을 만나서 오늘 밤 잠자려고 하는데 새별이 떠서 새벽이 됐어요. 너무 속상해요.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 하지도 못했는데 이거는 떨어질 줄 모르는 연인들의 공통사항이죠. 그래서 황제를 천자를 지칭한다는 그 자미성이라는 별, 그 별을 호위하는 3개의 별이 있는데 이걸 삼태성이라 그래요. 삼태성을 파견시켜서 제발 저 샛별 좀 뜨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 나는 님과 함께 좀 더 이 밤을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평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북두칠성 하나, 둘, 셋, 넷, 7개를 다 세줬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애절하다는 거예요. 북두칠성한테 지금 제발 저 샛별 뜨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고소장을 올리는 건데 좀 봐달라고 청원서를 보내는데 너무 간절해서 하나, 둘, 셋. 선생님 제가 노래를 들으니까 굉장히 느리게 저거 언제 가나? 7개까지. 이게 바로 시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노래의 선율과 시인의 이 마음, 노래 가사가 함께 가는 노래입니다. 특히 이 노래는 당시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50개가 넘는 가집의 평론에 반드시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무지 좋아했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배우셨다는 편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라는. 이 노래는 여러 개의 꽃들을 사람에 비유한 거죠. 왜 이렇게 비유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쭉 한번 읽어보고 노래를 막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라는 꽃 중의 왕이요. 해바라기는 충신이로다.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는 연꽃은 군자요. 주막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있는 그 살구꽃은 소인이다. 국화는 은일사요. 가을에 피는 국화는 은일사요. 눈 속에서도 꽃을 피는 매화는 한사로다. 하얀 밭꽃은 노인이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쓰는 페랭이, 간 모양의 페랭이 꽃은 소년이다. 접시꽃은 여러 가지 색깔을 띠는 빨강, 하양, 자주 여러 가지 꽃을 띠는 접시꽃은 무당이요. 해당하는 창녀로다. 이 중에 백꽃은 시인이요. 홍도, 벽도, 삼색도 이 세 가지 색깔의
복숭아꽃은 풍류객인가 하노라. 예, 도대체 이 노래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선생님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원래 1시간 하려고 했는데 25분을 지금 초과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한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노래는 그 유명한 가객 김수장 해동가요라는 노래책을 편찬한 사람입니다. 이 김수장이 만든 노래예요. 그런데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볼 때 도대체 핵심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해당화는 창녀로다. 여기다 왜 창녀까지 넣는지 너무 답답해요. 이거를 수업 시간에 어떻게 가르쳐 줄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학자의 그 발통으로 다 뒤져봤어요. 도대체 정말 어떻게 되어 있나 했더니 놀랍게 김수장은 해당화는 창녀로다 요 부분을 해당화는 갓나이로다 이렇게 썼어요. 가시네로다. 여자로다. 가시네, 갓나희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대부분 다 창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지. 근데 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창녀라는 말이 당시에 어떤 뜻을 쓰였나 하고 다 알아봤더니 당시는 그냥 기생도 창녀라는 말하고 일반적으로 썼어요. 우리처럼 학급의 용어가 아니라 예술을 하는 기녀를 지칭할 때 창녀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썼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는 딴 데 있어요. 이것처럼 노래 가사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노래 가집에 보면은 노래 가사가 있고 그 밑에다가 뭐 종장의 한 부분 뭐 또는 뭐 3장의 한 부분 이렇게 한 부분을 다른 가사를 써서 씁니다. 예를 들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여기에 화답한 태종 이방원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종장을 바꾼 게 한두 가집이 아니에요. 근데 약간 바꾸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너무 심하게 바꾼 게 있어요. 초장, 중장 똑같은데 맨 마지막에 가서 우리도 남해님 걸어두고 100년까지 지내리라 이렇게 썼어요. 세상에 바람 나겠다는 얘기죠. 남해님 걸어두고. 근데 놀랍게 그렇게 쓴 가집에 태종이라고 썼어요. 그 얘기는 태종이 어떤 노래를 썼는지 난 다 알아. 근데 요 가사를 이렇게 바꿔 부르면 어때? 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노래 가사도 있고 바뀐 노래 가사도 같이 넣어요. 그러니까 원가사 약간 바꾸는 거, 약간 노래 가사를 변주하는 거 하나도 포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노래가 아니라 가집에 보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즉석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사를 바꿔서 제가 그걸 이해를 하기에는 이런 데서 누구나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은 시를 대략 짓는 분들이고 하니까 그때 가사를 바꿔도 그 선율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얹어서 부를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재미있게 종장을 바꿔서 불러볼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초장, 중장 이거야. 오늘은 종장을 다 같이 바꿔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거 진작 알았으면 선생님 중간에 이걸 한번 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았네. 제가 질문을 너무 늦게 드렸습니다. 다음에 네. 한 감독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를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선생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엄하고 뭐 절조 있고 뭐 이런 노래를 엉뚱하게 바꾼다든지 이런 반전 네. 있는데 가능하군요. 네. 네,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곡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창이 남겨져 있는데요. 한 시를 그냥 읊조리기만 하는데 이거 갖고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노래로 우리식의 노래로 바꿔서 부르는 게 시창이죠. 식임을 넣어서. 원래 중국식으로 노래를 부르면 일자 이름식이라 그래서 아주 밋밋하게 불러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음들이 식임으로 다양하게 변화하죠. 이 다양한 변화를 뭐 가곡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줘서 부른 게 시창입니다. 선생님 제 설명이 맞습니까? 네. 예, 보통 이제 관상 육마를 많이 듣는데 오늘은 12난간 시창을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한식구라 제가 번역만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경포대 그 누대에 여러 그 유명한 그 강릉 일대, 경포대 일대 경치가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는 시인 묵객들, 가객들마다 한 시 한 수 정도 뭐 이런 시조 한 수 정도는 그냥 짓는 거예요. 실제 시조 작품 안에 경포대를 소재로 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4만 6천여 수의 작품이 남겨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경포대에 대한 건 우리가 한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시뿐만 아니라 가곡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 누대에 가보면 그 경포대에 실제 그 유명한 그 한시들은 다 목판에 새겨서 걸려져 있어요. 그 걸려져 있는 것 중에는 숙종의 어제시도 있고 모모한 작가들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2난간이에요. 경포대를 소재로 한 겁니다. 그 멋진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제가 번역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2난간 아름다운 누대에 오르니 바닷가 봄빛 경포대에 떠있네. 푸른 물결은 맑아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데 흰새들은 짝지어 오락가락 말리길 돌아가는 신선 그의 자취는 구름 너머 피리 소리로 들리고
늘 떠도는 나그네 술잔에는 달이 잠겨 있도다. 동쪽에 나는 누런 학은 나의 뜻을 아는지 호수 위에 배회하며 서두르지 않는구나. 예, 풍경이 떠오르죠? 예, 선생님의 시창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멋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귀가 아주 많이 호강하는 날이네요. 네. 혹시 질문? 다시 없는 기회인데 선생님께 네, 뒀다가 나중에요. 예, 예,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선생님 이렇게 1시간 반 동안에 앉아 계셔서 다리도 저리시고 하실 텐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가곡이 정가가 세계 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2010년도에 등재가 됐어요. 물론 아리랑이 그 다음에 됐지만 우리 전통 예술 중에서는
가장 낮게 아니 나중에 등재가 됐는데 저희가 2008년부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이 가곡을 등재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2008년 9년에 대한민국 정가축제라는 것을 그 일환으로 열었을 때도 우리 김영기 선생님께서 그 첫 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좋은 격이 있는 예술을 뭔가 알려드릴 때 김영기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도와주셔서 좋은 음악 또 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뭐 사람마다 느끼는 감은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좋은 예술, 격이 있는 예술, 그다음에 배움이 있는 인문학, 그래서 저희가 기획했던 예술과 인문학의 만남이 오늘 너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기악입니다. 정악 중에서 오늘 성악에 김영기 선생님이 해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기악으로 가야금 정악의 최충홍 선생님이 오늘 마침 또 와 계셨어요. 저기 계신데 네, 인사 한번 선생님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이 선생님이 다음 달에 하실 거예요. 그 우리 최충원 선생님은 그 아시는 것처럼 그 중요 무형문화재 1호입니다. 1호. 가곡이 30호거든요. 1호가 종묘제렉이에요. 여기에 지금 보유자는 안 계시고 그 가장 높은 준보유자 선생님이신데 아까 제가 김영기 선생님 소개할 때 이제 17기라고 그 우리 족보를 따지면 음악을 이렇게 몇몇 이어온 그 족보를 따지면 17기신데 우리 최충훈 선생님 1기세요. 가장 전통예술계에서 지금 가장 큰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아마 좋은 공연이 될 것 같고 오늘 그 저희가 전통국제 6마당에서 세 분이 출연해 주신 분 중에 세 분이 오셨어요. 최충훈 선생님 오셨고 마지막 날에 하는 단국대 해금하는 강은혜 교수도 오늘 참석을 해서 첫날 첫 무대가 아주 좀 의미 있게 치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김경희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와 함께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